이제부터 우리는 20공신 회맹축의 내용을 비롯해서 그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 등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의 공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로공, 신하신, 그러니까 공신이란 글자 그대로 국가와 왕실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신으로 녹훈된다는 것은 신하로서 최고의 영예와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정치 권력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조선의 공신은 크게 배양공신과 훈봉공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임금이 죽은 뒤에 위패를 종로에 모시고 나면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들의 신주를 같이 모셨습니다. 배양공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신 당대의 우대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문과 후손에게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라와 왕실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게 되는데요. 이를 훈봉공신이라고 합니다.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뉩니다. 정공신은 산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기여도에 따라서 1등, 2등, 3등으로 구분을 했고요. 원종공신은 주도적인 역할은 하진 않았지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 이들입니다. 정공신이 적게는 5명, 많아도 100여 명 정도였던 거에 비해서 원종공신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총 28차례 훈봉공신 책봉이 있었고 조선의 공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 훈봉공신을 의미합니다. 28번의 훈봉공신은 그 이름도 책봉의 배경도 저마다 다른데요. 공신 책봉의 배경은 대략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선의 개국입니다. 1392년 7월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할 때 이를 도와 공을 세운 이들이 조선 최초의 공신이 되었는데 이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왕의 주기와 관련된 부류입니다. 태조의 아들 이방원이 2차례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조선의 3대 임금으로 등극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은 1398년 정사공신, 1401년 좌명공신에 책봉되었는데요. 정종, 세조, 성종 때 책봉된 공신들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란이나 역모 등 반국가적인 행위를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반정에 참여해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데 공을 세운 경우. 마지막 5번째는 외교적 현안이나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 극복에 공을 세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신 책봉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을까요? 국가와 왕실을 위협하던 정치적, 군사적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면 왕이 공신 책봉을 명하는데요. 공신 책봉을 위해서는 공신의 등급과 명칭을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왕이 지명하는 원훈과 대신이 참여하는데요. 원훈은 해당 사안의 최대 공로자로서 누가 어떤 공훈을 세웠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신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이 참여합니다.
원훈과 대신이 함께 공신 대상자 및 등급을 의논해서 결정하면 그 결과를 가문단자에 기록해 왕에게 보고합니다. 가문단자는 1등, 2등, 3등 공신의 대상자를 구별해서 기록하는데, 이를 접수한 왕은 단자에 기록된 각 공신들의 구체적인 공을 내용을 기록해 올리게 합니다. 말하자면 공적 조서를 올리게 하는 것인데요. 이는 원훈이나 대신이 공운이 없는 사람을 사적인 연유로 공신에 추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임금은 가문단자와 공적 조서를 비교 검토한 후에 책봉을 허락합니다. 공적 조서의 내용이 책봉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누락시키거나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공신의 명칭을 결정합니다. 공훈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글자로 이루어지는 명칭 3가지를 대제학이 추천해서 올리면 임금이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공신의 명칭은 길면 12자, 짧으면 8자 정도였지만 대부분은 10자였고요. 이 중 맨 뒤에 2글자를 대표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인조 때 심기원의 영모를 평정한 뒤에 공신을 책봉하였는데요. 그 공신 명칭은 효충, 분위, 병기, 결책, 영국 공신으로 결정됐습니다. 충성을 바치고 위험을 떨치며 기밀을 살피고 대책을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편안하게 한 공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줄여서 흔히 영국 공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20공신 회맹축 영국 공신 노쿤후가 바로 이 영국 공신을 책봉할 당시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신의 명칭과 등급이 정해지고 나면 노쿤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는데요. 공신도감이라고도 합니다. 노쿤도감은 맹족, 공신교서, 공신초상화 등 공신의 징표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공신 책봉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각종 기록을 제작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임금과 역대 공신들이 함께 모여 맹약을 나누는 공신회맹제가 끝나면 왕은 잔치를 베풀고 이 자리에서 공신의 징표를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징표들과 함께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왕은 공신들의 공로를 보상하고 국가와 왕실의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신에게 주어진 특권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앞서 공신은 배양공신과 훈봉공신으로 나뉘고, 배양공신은 당대에 특권이 주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훈봉공신의 경우 다양한 포상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공신 포상과 특권의 내용은 임금이 내리는 공신교서에 명시됐는데요. 공신의 등급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공신교서를 통해 그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것은 1467년 이시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 2등에 책봉된 손소의 공신교서입니다. 먼저 첫 부분에는 공신의 이름과 관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충, 출기, 적개공신, 통운대부, 내섬시 정, 손소. 여기에서 내섬시 정이란 정삼품에 해당되는 당하관 관직명입니다. 손소는 이시의 난 진압 당시에 평로장군
박중선의 종사관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종사관은 대개 5품 내지 6품의 관원에게 주어지는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공신 책봉을 받으면서 2품 내지 3품을 뛰어넘는 관직 제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적 내용인데요. 이 시의 난이 벌어진 상황 그리고 이를 진압하는데 손소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왕래하며 적의 상황을 보고하고 임금의 지시와 계획을 널리 알려 착오 없이 시행하게 하여 승리를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공으로 손소가 적게 2등 공신에 봉해졌는데요. 이렇게 공신이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처, 자식에게도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부모, 처자가 받은 등급은 공신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한 명의 공신이 온 집안의 인물들을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보상도 컸어요. 땅과 돈, 노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신이 받은 땅, 즉 공신전은 적장자에게 세습됐고 면세 특권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공신으로서 받게 된 봉작, 그러니까 신분은 물론 복록, 즉 경제적인 특권까지도 대대손손 세습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신은 각종 면책 특권도 가졌는데요. 이건 역시도 공신의 자손들에게까지 적용됐습니다. 사사로운 죄를 5차례 이상 지어야만 파직당하는 등 관직에 있는 동안에 군무평가에서도 특혜를 받았고요. 모반 대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특혜였죠. 뿐만 아니라 공신들은 그 공을 비석에 기록해 기리는 한편 초상화, 즉 공신화상을 하사받았습니다. 이것이 손소의 공신화상인데요. 얼굴의 구렛나루와 수염의 묘사가 아주 세밀합니다. 우리가 흔히 봐온 서양의 초상화와 비교해 보면 단위 면적당 터럭 밀도가 현저하게 높을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묘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사실주의에 입각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특징은 손소뿐만 아니라 다른 공신들의 화상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염뿐만 아니라 얼굴빛이나 주름, 그 밖에 얼굴 생김새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초상화 가운데 약 12%에서 천연두 흔적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천연두는 조선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도 창궐했던 전염병입니다. 이들 나라의 초상에서는 이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에 비교할 때 조선의 초상화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그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소의 경우 공신 화상을 받는데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는데요. 물론 공신 화상을 제작하기 어려운 전국이 계속됐던 이유도 컸습니다만 공신 화상의 제작에는 엄청난 시간과 공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신 화상은 충운부나 공신도감에서 담당하는데 보통 2본을 만들어서 하나는 공신 가문에 내리고 다른 하나는 충운부에 보관했습니다. 충운부에서는 기공각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공신들의 명단과 군신 간의 맹세를 담은 문서인 맹족을 비롯해 공신교서와 화상들을 보관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공신이 사군, 즉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 28차례 훈봉 공신 녹훈 가운데 6번의 사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충운부에서는 보관하던 공신 교서와 화상 등은 불태우고 공신 기록에서 이름도 지워버렸습니다. 공신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당했죠. 하지만 사쿠를 당하지 않는 한 공신들은 명문화된 교서 내용에 그치지 않는 광범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정기적인 연회, 즉 공신연을 통해 임금을 만날 수 있었고 왕실의 주요 혼인 대상이 돼서 왕비, 부마, 군부인 등을 다수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명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조선시대 양반가라 해도 조상의 제사는 4대까지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공신들에게는 사당에 신주를 영원히 모시고 계속해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른바 불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불천이 제사 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신들은 생전에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죽어서까지 복록을 누리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공신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훈봉공신 중에서도 정공신에게 집중됐지만 원종공신, 그러니까 정공신을 도운 공을 인정받은 중공신들 역시도 관직을 받거나 품계가 오르는 등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런 원종공신 중에는 정공신과는 달리 중인 이하의 신분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선조 이후 영조 때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원종공신이 책봉됐는데 그들 중에 약 40%가 중인 이하 신분층이었죠. 반상의 구분이 확실하던 조선시대에 공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됐던 셈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는 발전과 번영의 시대도 있었지만 위기와 굴곡의 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고비마다 국가와 왕실을 위해 헌신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공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공신들의 특권을 보장하며 예우를 다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신 개개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후세의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공신이라는 이름 아래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한 특권층이 있었다는 비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유례 없이 500년 세월을 이어간 조선 왕조, 그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공신들이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